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의 기로에 섰습니다.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는 그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시작된 집단 사직 사태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술과 진료가 중단되고 환자들은 의료 공백 속에서 고통과 희생을 겪어야 했죠. 정부에선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고요. 병원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로 의료 현장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 단체에선 정부가 전공의 복귀에만 초점을 두고 환자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대한 제도적인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뒷전이 된 환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 지속 가능한 의료 제도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8월 8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의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노인 강력범죄 증가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상기후에 살아남는 차량 관리와 운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요즘 강아지 다음으로 이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동물복지기금이 제정한 이 동물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이 동물 집사들이 SNS 등에 해시태그를 단 사진을 게재하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고 합니다. 이 동물은요. 서식지가 집이기도 하고 길이기도 해서 평소 길에서 사는 이 동물에게 밥을 챙겨주는 분들도 있죠. 이 동물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 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난 노인들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직접 사제총을 만들어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네. 그러면서 고연령자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쏟아졌어요. 네, 조선일보는 최근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홧김에 무시당해 앵그리 6070 범죄 급증, 이런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노년층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감옥에서 징역형을 살고 있는 65세 이상 수형자는 7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지 머니투데이는 지하철에 불 지르고 아들 쏘고 6대남 강력 범죄 증가 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는데요.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1세부터 70세까지 남성 피의자는 26,587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5년 뒤인 2023년에는 38,882명으로 13.9% 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가리지 않고
노인 범죄가 늘어난다는 기사가 요즘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의 범죄 행위를 다룬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붙잡고 보니 60대 이상 노인이더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미디어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댓글에서는 노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노인 혐오성 발언을 쉽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노인 관련 범죄 통계를 다뤘는데요. 네,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용자가 2017년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 증가율의 7배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 통계를 좀 찾아봤습니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를 찾아봤는데요. 65세 이상 수용자는 2017년 1,797명에서 지난해 3,48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93.8% 증가한 건데요.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에 부합합니다. 2017년 전체 수용자는 36,167명이었는데요. 지난해엔 49,95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 네. 연령을 합산한 거요. 13.2% 늘어났는데요. 노인 수용자 증가율이 전체 수용자 증가율의 7배 이상이다. 이렇게 보도한 부분도 사실에 부합을 합니다. 기사에는 살인, 성폭력, 폭력 행위로 구속 기소된 노인 수용자가 급증세다. 지난해 전체 살인 수용자 3,083명 가운데 19%가 65세 이상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로 복역하고 있는 수용자는 3,083명이고 이 중에 65세 이상은 588명입니다. 19%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사실에 부합을 하고요. 연도별로 살인죄 수용자 중 노인 비율을 살펴봤는데 2017년에는 이 비율이 9.9%였던 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2%에서 20%로 높아지긴 했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커지는 속도보다 살인죄 수용자 중에 노인 비중이 커지는 속도가 빠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2019년 26만 7,382건이었던 전체 강력범죄는 2023년 22만 3,908건으로 16.3%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 강력범죄는 2만 3,522건에서 2만 6,252건으로 11.6% 증가했다. 노인 인구 증가율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지만 노인 강력범죄는 증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역시 대검찰청의 2024 범죄 분석 책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도 숫자는 맞게 인용이 됐습니다. 네, 노인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 보도 내용 무리 없는 거네요. 현상을 해석할 때는 수치를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율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숫자를 놓고 보면 마치 이 노인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전체 강력범죄는 줄어드는데 노인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통계청이 작성한 범죄 유형별 노인 범죄자율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수를 나타낸 건데요. 2014년에는 살인 1.3, 강도 0.5, 성폭력 17.4, 폭행 상해 208.0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에는 살인 1.1, 강도 0.3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24.8로 좀 늘었고 폭행 상해도 216.6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절도는 87.4에서
248.7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져봐도 노인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고령자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범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심리적 불안 등이 증가 원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에 쉽게 화를 내고 또 행패를 부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덧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뭐 노인의 성격 특성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다수의 연구에서 노인이 젊은이보다 오히려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안정감을 더 잘 유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렇지만 노인 집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정서 조절 능력에 개인 차이가 나타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온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연구는 사람은 나이가 듦에 따라 더 이타적이고 남을 잘 신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의지력과 유머 감각도 향상되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노인은 심술 굽고 까칠하다. 이런 표현은 일부 부정적인 사례가 강화된 고정관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연구는 사람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수의 연구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경증,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감소하고 친화성과 성실성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노인은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규정 짓는 말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노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화가 난 노인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노인은 화를 내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좌절하고 분노한 노인들이 적어질수록 노인 범죄는 줄어들겠지만 화가 났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잠재적인 범죄다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화가 난 노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대책은 혹시 있을까요? 노인의 성격 특성이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국내 논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및 외향성이 자아 존중감과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타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이웃이나 친구, 가족들과 활발한 교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가 생활과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노인들이 고립되면 부정적인 성격이 강화되기 쉬운데요. 연구진은 여기에 대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노인 개인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고용률이 40.8%로 나타났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나이가 지긋해질 때까지 돈을 벌러 나가는 건데요. 65세 이상 고용률의 OECD 평균이 13.6%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인데요. 나이 들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비정규직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의 49.4%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취업하며 모진 갑질을 당하기 일쑤고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연간 50조 원을 넘고 전 국민 진료비 지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가 빠듯해서 늦도록 일해야 되는데 몸은 아파서 병원비는 나가고 이래저래 노인들의 삶이 팍팍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노인 자살률 등의 각종 지표가 굉장히 나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노인들이 경력을 살리면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일하고 젊은 세대와 상생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그리 6070이 왜 화가 나게 됐는지 원인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노인 세대의 화를 누그러뜨리면서도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는 그런 좀 묘수가 늦지 않게 나와줘야 될 시기입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노인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정보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천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내내 기습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주말에 또 한 번의 고비라고 합니다. 올여름 이렇게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이 되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차량 관리와 운전에도 많은 불편과 위험 요소가 작용해 왔는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이상기후에 살아남는 차량 관리 그리고 운전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폴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여름에 이 차가 고장이 나고 침수가 되고 또 화재가 나기도 네. 하고 예년보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이상 기후가 차량과 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날씨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립기상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의 30년하고 그 30년 이전의 30년을 비교를 해보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줄고 그리고 강수량은 매년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강수량이 늘어난 거는 늘어난 건데 문제는 강수 일수,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날의 숫자는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오는 날짜가 똑같다는 거는 사실은 한 번 내릴 때 더 많이 내린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폭우가 오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자동차는 전 세계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개발할 때부터 그 기준을 세워놓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는 뭐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 정도 되고요. 사막 같은 데는 이제 일교차가 크니까 그것도 맞추고 비가 오거나 뭐 습도가 높은 곳이라든가 뭐 자외선, 먼지, 소금물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도로에서 테스트를 하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차에 전자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것도 평가 기준이 되게 높아졌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온도뿐만 아니라 이제 진동이라든가 뭐 전기적인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받았을 때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가 하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차에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상기후가 오더라도 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쉽게 고장나게 만들진 그렇죠, 않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영하 40도에서 영상 150도를 오가는 테스트를 거쳤다고 네. 하면은 사실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올여름처럼 폭염이 극심하면은 사람이 온열 질환 걸리듯이 차량 고장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엔진이 달려있는 차는 네. 그 엔진을 연료를 태워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폭발시켜서 얻는 힘으로 달리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거를 적당하게 온도를 유지하는 게 제성능이 나오거든요. 사실 엔진이 너무 차가워도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출력도 떨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라는 거를 엔진하고 그런 데를 곳곳으로 이제 순환을 시켜서 조절을 하는데 이 정상 작동 온도 범위가 한 75도에서 95도. 요즘 최신 엔진들은 89도에서 92도 정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제어를 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차에 대부분 이제 수온계가 달려 있는데 이 수온계가 중간에 있으면 딱 요 범위에 있다는 얘기고 이걸 넘어서서 경고등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뭐 냉각수가 끓어 넘친다든가 그래서 엔진 앞에서 그냥 김이 막 올라온다든가 혹은 이제 엔진 오일이 열을 받으면 상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부품들이 마모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단 차를 좀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상태 확인을 하는데 에어컨을 일단 꺼보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껐는데도 엔진 앞쪽에서 이렇게 웅 하는 팬 소리, 그러니까 네. 선풍기 소리 같은 게 안 들리면 그러면 히터를 세게 키는 겁니다. 아. 히터도 냉각수로 돌기 때문에 실내로 열기가 나오게 한다는 거는 냉각수를 식히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오, 이거는 또 되게 신기한 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같이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네, 일단 네, 나와서 나와 있고 히터를 틀어놓는 거죠. 틀으면 냉각수가 식어요. 그래서 일단 정상 온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이제 후드를 열고 뭐 상태를 본 다음에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거를 부르는 것이 좋죠. 그렇다면 전기차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진이 없잖아요. 네. 근데 배터리가 있으니까 이 배터리의 온도를 관리하는 게 수명을 연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배터리가 전기차는 배터리가 열을 받는다고 해서 폭염을 세워놓는다고 해서 뭐 폭발한다거나 그게 제일 무서워요. 네, 불이 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두거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차 안에 뒀을 때 위험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터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이거를 이제 순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안에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터질 염려는 터지거나 안 해도 되는 그러진 거예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온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요즘 최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냉각수를 시동이 꺼져 있어도 사람이 없어도 네. 지가 냉각수를 순환시켜서 식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시동이 네. 꺼져 있어도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그 스마트폰도 우리가 전화 통화를 오래 하거나 뭐 게임을 많이 한다거나 하면 뜨거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기를 뽑았을 때 열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여서 이게 과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고속으로 오랫동안 달린다거나 급가속을 한다거나 하면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뜨거운 떼약볕으로 달궈진 도로에서 이렇게 달리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땡볕 아래에서 차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차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해주신 보조 배터리 네. 아니면 스마트폰 배터리 이런 다른 물건들이 차량 화재나 폭발 위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그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건 걔네들이 위험하겠죠. 그 허용 온도가 설계할 때 허용 온도가 한 최대 45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의 공기 온도가 한 50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햇볕을 직접 받는 그 운전대 위에 있는 대시보드 같은데 그런 데는 70도 이상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시보드 위에 스마트폰이나 보조 배터리가 올려져 있으면 걔네들 온도가 70도, 80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게 스마트폰이 폭발했다는 그 보도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일회용 라이터 같은 게 그 액체가 들어있는 액화소유가스가 들어있는 라이터가 가장 위험한 물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조 배터리가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향수 같은 거 있죠. 네네. 근데 그런 건데 압축가스가 들어가 있는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다 두면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햇볕이 직접 내리 쪼이는 데는 주차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거기다 주차를 하시게 되면 창문을 한 손가락 2개 정도? 그 정도씩 열어두시거나 또 썬루프를 조금 열어서 이제 열기가 안에서 계속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끔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안 쓰는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장착해서 내비게이션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걔네들은 뭐 차에서 내리실 때는 빼서 햇볕이 안 닿는 곳에 두시거나 혹은 이제 뭐 최소한 수건이라도 뭐 덮어놓으셔서 열을 안 받게 하는 게 필요하죠.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군요. 네,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겨울철 블랙 아이스처럼 여름철에도 도로 상황이 위험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녹기도 하고 또 싱크홀, 포트홀 위험도 커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네네. 이런 곳들을 지나갈 때 차가 크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포트홀이라고 하는 거를 도로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빗물이 아스팔트나 그런 노면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접착돼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흔들려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벌어진 상태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타이어로 충격을 주면
한 조각씩 두 조각씩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와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런 데를 이제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거나 하면 안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냥 투둑 치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뭐 적게는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휠이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 포트홀이 생겨서 타이어나 휠에 손상이 되거나 차가 망가졌다고 하면 그쪽 근처에 안전한 곳에다 차를 세우시고 그 포트홀의 사진과 차의 사진을 다 찍으신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경찰에서 포트홀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는 확인서를 받으면 네. 보험사에다가 이제 보상 처리를 할 때 일단 자기 차량 손해라고 해서 내 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포트홀이 생겼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도로의 관리 주체한테 책임이 갈 수 있으니까 네.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 보상은 내 걸로 처음에 받았지만 그 보상 받은 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 관리 주체한테 청구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한테는 아무런 손해 없이 차를 제대로 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포트홀로 인해서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 네. 그 자리에서 즉시 빨리 신고를 사진을 하고 확인을 받는 게 좋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뭐 도로에 뭐 2차로나 1차로나 그런 데 있다라고 하면 네. 일단은 갓길로 해서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요. 경찰 신고를 해서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경찰분 입회 하에서 안전하게 그런 증거 자료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죠. 그럼 집에 와서 그걸 알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요? 지나서 아는 일단 차가 고장이 안 난 거잖아요. 집까지 멀쩡하게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고장은 다행이죠, 안 사실은. 났지만 네. 그 휠 같은 경우에 손상이 간 걸 나중에 발견할 수도 네.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즉시 하는 게 좋은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도로 공사 같은 거, 건물 공사나 지하철 공사 같은 거를 하면 이렇게 도로를 파내고 거기 위에다가 철판 같은 거를 쫙 깔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가 사실은 여름철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거기가 제설 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작업들을 잘 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게 안 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공사 주체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가 되니까 네. 그것도 사고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 첨단 차량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차 자체도 그렇지만 차 안에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초음파라든가 뭐 전파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차 실내를 이제 감시하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움직임이 있으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로 차주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차가 자동으로 이제 뭐 클락션이라든가 빵빵빵빵빵빵 한다거나 해서 주의를 끌게 돼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실내 감지 기술은 고급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좀 실용화되고 있는데 네. 국내 그 제네시스 브랜드의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해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가 뒤에서 자고 있으면 이렇게 조금씩 가슴이 숨 쉬느라고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네. 이것도 감지를 해서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도 미세한 것도 감지를 하는 해서 거예요. 차 안에 유아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우와. 하고요. 또 이제 뭐 볼보의 최신 전기차들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그런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에어컨을 자동으로 켭니다. 아. 그래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차주한테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이 가기도 하죠. 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폭염도 문제인데 올여름엔 폭우 피해도 정말 컸어요, 대표님. 네네. 근데 입추가 지났잖아요. 입추 전후로 비가 많이 오고 또 태풍도 잦은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의해야 할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시야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깥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못 보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해결을 하는 게 핵심인 거죠. 어떻게 해결하는 게 첫 좋을까요? 번째는 바깥을 잘 보려면 일단 유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네. 와이퍼 있죠. 앞유리 닦는 거. 이거 소모품입니다. 영구적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예, 번씩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겨울에 얼고 여름에 뜨겁고 하기 때문에 거기 고무 재질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년에 한 번 안 갈지 않나요?
많이 안 가시죠. 그렇죠.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 갈아서 앞유리가 깨끗한 게 내 안전에 제일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남들이 저희 차를 못 보게 될 경우를 어떻게 방지하는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헤드라이트를 무조건 켜는 게 중요해요. 헤드라이트.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간 주행등이라고 해서 아마 낮에 다니시더라도 차 앞부분에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헤드라이트를 켜는 게 내 위치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와이퍼를 1년에 한 번씩 교환하시는 거 와이퍼 값이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은 중형차 기준으로 10,000원이 안 돼요. 아. 매우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쓰시는 것, 그 10,000원을 아끼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서 앞유리에 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주변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러면 무조건 헤드라이트를 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벌레가 부딪혀서 그렇게 얼룩이 생기면 네네. 잘 안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그게 어떻게 이제 하면 될까요? 지워지는 성분이 그게 알칼리성이고 뭐 단백질이고 뭐 그래서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워시액으로도 잘 안 되거든요. 네. 걔는 전용 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버그 클리너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하나 사셔갖고 셀프 세차장이나 그런 데 가셔서 걔를 일단 유리에다가 뿌려놓고 한 1분 정도 불리면 그다음에 이제 고압수 같은 걸 한번 물로 쫙 뿌려내면 깨끗하게 닦여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전용 이제- 세제가 네, 있네요. 전용 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벌레뿐만이 아니라 도로에 차가 달리면서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기름기가 사실은 바닥에 되게 많아요. 네네. 이게 바퀴에서 튀어 올라가고 앞유리에 붙거든요. 아. 이것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전용 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버그 클리너를 이용을 하면 사실은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사면은 그거 하나만 얼룩은 어느 정도 다 뿌려놓고 지워지겠네요. 치워내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대표님, 올여름에 많은 침수차 피해가 발생했을 네. 것 같은데 비가 이렇게 작게 와서 차를 건조시키기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침수차는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일단 보험 쪽에서 나타내는 기준은 자동차 보험에서 침수차 판단하는 기준은 주차나 운행 중에 폭우, 홍수, 태풍으로 실내 바닥까지 물이 들어온 것 이상을 침수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부위가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내 바닥에 물이 차 있었던 거를 침수차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 이상으로 해서 뭐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망가졌다거나 차가 이렇게 둥둥 떠내려갔다거나 하는 것도 다 침수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당연히 이제 실내를 뜯어서 보는 건데 이 그 안전벨트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경우는 어깨 쪽에서 이렇게 당겨서 내는데 이 그 왼쪽 A필러 기둥이 있죠. 네. 기둥 맨 밑에 보면은 거기서 안전벨트 말려있던 게 이렇게 도로로 풀려서 나와요. 네네네. 그 안전벨트 뭉치가 사실은 차에서도 거의 바닥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침수차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안전벨트를 쭉 뽑아보면 오. 그 안전벨트에 물 무늬가 묻어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중고차를 구매를 할 때 이 차가 침수차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으로 쓸 그게 수 가장 있겠네요. 크고요. 아. 네, 그게 가장 큰데 실제로 근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그 성능 점검을 다 하거든요. 성능 네. 기록부에서 평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방법 중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실내도 그렇지만 사실은 트렁크 쪽만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울어져 이렇게 언덕 쪽으로 차를 세워줬는데 그럴 물이 수 있겠네요. 밑에서부터 들어오니까. 네네네. 그러면 트렁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열어서 거기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고정되는 부분이라든가 내장재 안쪽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면 침수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중고차를 사고 팔 때 주고받아야 되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는 반드시 침수차 내용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부분적인 침수 같으면은 이걸 수리해서 타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물에 잠겼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그냥 단순히 내장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차 바닥이나 이런 데는 전선들도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전선의 그 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그 부분에도 안에 이물질이 들어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는 거가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얘를 다 뜯어내고 네. 그런 이물질들을 다 닦아낸 다음에 전기 배선들도 하나씩 다 확인을 해서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이랑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많이 드니까 차라리 폐차를 하고 전선 처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 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차라리 그 돈이면 차를 그렇죠. 사겠다 예. 이렇게 근데 되는 이제 거군요. 이게 약한 경우에는 뭐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침수 처리는 반드시 고객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홍수라든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 네. 홍수 태풍이나 이런 걸로 만약 전손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아요. 네. 할증되지는 않는데 할인은 안 되는 게 1년만 딱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강가 같은 데다 불법 주차를 해놨다거나 그리고 물이 분명히 깊은 거인데 거기를 또 몰고 들어갔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보험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애당초에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운전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은데요. 이게 대표적인 게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시동을 걸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차 안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 룸이 물에 잠기는 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엔진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엔진은 폭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폭발을 하려면 공기를 빨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라인으로 물이 들어오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도로에 보면은 갓길 쪽에 보면은 연석들이라는 게 있어요. 경계석들이죠. 왜 우리 그 보행자 도로에서 차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턱이 있잖아요. 네. 그 턱의 높이가 한 200mm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cm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200mm보다 만약 연석이 안 보인다. 인도하고 경계 부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물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거기를 돌려서 나오는 게 좋고요. SUV라고 하더라도 속도를 아주 느린 상태로 해서 천천히 지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운전법이 있을까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그 저속으로 갈 때 얘기고 네. 고속으로 가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도로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울어져 있거든요. 네. 배수를 위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중앙선 쪽이 제일 높고 바깥쪽 갓길 쪽이 제일 낮습니다. 네.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차로가 더 넓어서 4차로, 5차로가 되면 가운데 차로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그래요? 1차로로 가게 되면 건너편 차선에서 물이 확 튀겨갖고서 앞유리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2차로나 3차로 같은 데를 가운데 차로를 유지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러니까 물이 좀 고여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게 피하는 거죠.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물구덩이가 있어요 앞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는데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다른 급조작을 하지 말고 그냥 운전대만 조금 더 세게 잡고 쓱 하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비상등을 켠다거나 그걸 물구덩이를 피하겠다고 운전대를 돌린다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하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비상등을 켜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일단은 물구덩이를 피하는 게 가장 좋고 어쩔 수 없다면은 이렇게 그대로 지나가는 그대로 거죠. 지나가는 네. 게 좋군요. 오늘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이상 기후에 살아남는 차량 관리 그리고 운전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콜드로트 컴퍼니 이동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고양이였습니다. 9893님 고양이, 655님 고양이, 제가 키우는 고양이는 털입니다. 2984님 정답은 고양이, 저도 길에서 만나 이쁜 고양이를 키우는 캣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품 받으실 퀴즈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